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이산, 눈물과 칼날의 개혁 군주,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순간, 뒤주속 세자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죽인 왕의 손에서 자아, 결국 왕이 되어 아버지를 위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비극과 개혁이 교차하는 조선의 한복판, 이산 정조, 그의 삶은 곧 조선의 운명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조선 제22대 왕 정조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일장 운명적 출생과 가족의 비극. 1752년 10월 28일 한성부 창경궁 경춘전. 그날 조선 왕실은 비통한 상실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맞이했습니다. 조선 제22대 왕이 될 아이 이산. 그는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조가 태어나기 불과 몇 달 전 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형 의소세손. 왕통은 불안했고 영조는 급히 이산을 원손으로 지목했습니다. 왕위 계승자의 자리에 오른 이산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조선의 운명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이미 비극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는 영조의 둘째 아들이었지만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점차 정신적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762년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죽은 해 정조의 나이는 11살이었습니다. 왕위 계승자라는 영광 뒤엔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 왕실은 이산을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경계해야 할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가 누구의 손에 의해 자라고 어떤 길을 걸을지는 오로지 조선이라는 나라와 그를 둘러싼 권력의 흐름에 달려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부터 그는 이미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장 정조와 해경궁 홍씨, 말하지 못한 마음들. 정조와 해경궁 홍씨. 이 모자는 조선 역사에서 보기 드물게 효심 깊은 아들과 자애로운 어머니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 관계의 이면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할 긴장과 고통, 그리고 숨겨진 갈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사도세자의 정실부인이자 정조의 생모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기행과 정신적 불안, 점차 심화되는 궁중의 갈등 속에서 자신과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 순간 치열하게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의 회고록 한중록에는 사도세자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가족들이 겪은 공포, 고통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조는 어머니에게 지극한 효심을 보였습니다. 조선시대 국왕 가운데 가장 자주 어머니를 찾았고 심지어 궁을 찾을 때마다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서운함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애썼습니다. 묘를 수원 화산으로 이장하고 능호를 혈룡원이라 이름 지었으며 묘역을 중심으로 수원 화성을 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효심을 넘어 아버지의 억울함을 씻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 속에서도 어머니가 끝내 사도세자와의 진심 어린 화해를 피한 모습은 정조에게는 아쉬움으로 남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중록에서 해경궁은 사도세자를 사실상 포기한 입장을 보였고 정조는 아버지를 살해한 정치 현실과 그 아픔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지켜야 했고 또 서로에게 기대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세자의 비극은 모자 사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속으로는 끝내 마주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의 간극은 오늘날까지도 조선 왕실의 깊은 상흔으로 남아 있습니다. 3장 이복 형제들과의 관계, 은원군의 비극. 정조에게는 하나의 비극이 또 다른 파란을 낳았습니다. 그의 형제 관계는 조선 왕실의 복잡한 혈통 구조와 정치적 균열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정조는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었지만 형 의소세손이 요절하면서 실질적인 장남이자 왕위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세자의 후궁 소생으로 이복 동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이는 은원군 이인, 그리고 은신군, 은전군 등도 그의 뒤를 이었습니다. 은원군은 궁녀 소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영조에게는 사도세자의 방탕함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졌고
왕실 내에서 늘 의심과 차별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뒤 그는 궁 밖으로 내쫓겨 비교적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정조가 즉위한 이후 은원군은 왕의 이복 동생으로서 일정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가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은원군은 젊은 시절부터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은신군과 함께 제주도로 유배되는 등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정조는 가능한 한 형제들을 정치의 소용돌이에서 지키려 했지만 운명은 냉정했습니다. 은원군의 아들 상계군이 영모 사건에 연루되자 가족 전체가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1801년 신유박해 당시 그의 아내와 며느리는 천주교 신앙을 이유로 사사당했습니다. 그리고 은원군 자신도 결국 강화도에서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48세의 나이에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비극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조가 죽은 지 불과 1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의 후손 전개대원군의 아들인 철종이 조선의 제25대 왕으로 즉위하면서 은원군의 신원과 명예는 마침내 복권됩니다. 그의 삶은 조선 후기 왕위 계승 문제와 당파 싸움, 그리고 혈통 속에서 살아남으려 했던 한 왕족의 고단한 여정을 보여줍니다. 정조는 형제애를 품었지만 왕이라는 자리에서 끝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을지도 모릅니다. 정치 앞에서 형제란 때로는 가장 아픈 인연이었습니다. 사장 정치적 기반을 다진 개혁 군주. 1776년 정조는 조선 제22대 국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앉은 왕좌는 결코 편안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정치적 후폭풍, 당파 간의 대립, 그리고 그를 곱지 않게 보던 벽파의 압력까지. 정조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왕의 길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조는 왕권을 튼튼히 하기 위해 인재를 중심에 둡니다. 즉위 첫 해 궁궐 안에 규장각을 설치하고 단순한 도서관이 아닌 국왕의 자문기구이자 정책연구소로 활용합니다. 그 안에는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같은 실학자들이 속속 들어왔고 이들은 모두 서울 출신이었습니다. 정조는 기존의 양반 중심 정치 문화를 깨뜨리고 능력 있는 인물을 적극 등용하면서 조선 사회의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는 초계 문신제를 시행해 젊은 문신들을 선발하고 직접 교육하며 경연을 열었습니다. 40세 이하의 유능한 인재들이 국왕 앞에서 정책을 토론하고 학문을 겨루는 이 제도는 정조 시대의 상징 중 하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는 친히 부대 장용영을 설치합니다. 이는 기존의 훈련도감이나 금위원과는 달리 국왕에게 직접 복속된 군용이었습니다. 정조는 장용영을 통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는 동시에 중앙집권적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적 힘을 키워나갔습니다. 탕평책도 강화됩니다. 정조는 당파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며 남인 소론 출신 인재들까지 두루 등용했습니다. 영조의 탕평책을 잇되 더 실질적인 인사개혁으로 연결시킨 것이죠. 정조는 정치란 곧 사람이며 개혁이란 결국 시스템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규장각과 장용영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왕권과 행정을 안정시키고 자신만의 정치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 갔습니다. 정치적 기반 위에 새로운 조선을 설계하려 했던 정조. 그는 그 기반을 피가 아닌 글과 실력, 그리고 사람으로 다져나갔습니다. 오장 민생개혁과 서민 정책. 정조는 왕권 강화를 넘어 실질적인 백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그가 추진한 민생개혁은 당대 조선 사회의 구조를 흔들 만큼 과감했고 그 중심에는 경제 자유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분명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조치는 1791년 시행된 신해통공입니다. 이는 유기전 상인들에게만 허용되던 금난전권, 즉 상업 독점권을 철폐한 조치였습니다. 그동안 시전 상인은 나라의 보호 아래 독점적으로 물건을 팔았고 그 외의 일반 상인들은 심한 제약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조는 이 불합리를 걷어내고 모든 상인이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신해통공 이후 시장은 활기를 띠었고 도시 경제가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정조는 상공업의 중요성을 꿰뚫고 있었고
전통적 농업 중심 사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현실 인식이 뚜렷했습니다. 또한 정조는 백성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제도들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격쟁과 신문고는 백성들이 억울함을 직접 왕에게 호소할 수 있는 장치였고, 정조는 그것을 단순한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소통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도망 노비 추쇄관의 파견을 중지시킴으로써 가혹한 노비 색출 제도를 멈추었고, 이는 신분제 사회 안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상징적 조치였습니다. 정조는 서얼과 중인에 대한 차별 완화에도 나섰습니다. 서얼어통 정책을 통해 그들에게도 과거 응시의 길을 열어주었고, 과거 시험에서 기술관 출신이 차별받지 않도록 과거제 개혁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고아나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한 보호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자율전칙이라는 규정을 통해 부모 없는 아이들의 생계를 지방 수령과 국가가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민생은 정조에게 단순한 통치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군주의 존재 이유였고 조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서민의 삶을 개선하려 애쓴 실천적 군주였고, 백성의 눈물을 닦는 정치를 실제로 구현하고자 했던 조선 후기 개혁의 중심이었습니다. 육장 사랑과 애틋함 아내와 자식들. 정조는 군주였지만 동시에 한 남편이자 한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가족관계는 정치적 계산으로 출발했을지 모르나 그 안에 담긴 정조의 마음은 누구보다 진심이었습니다. 정조는 간택을 통해 청풍 김씨, 훗날의 효의왕후 김씨와 혼인했습니다. 혼인은 정조가 겨우 11세 때 이루어졌으며, 효의왕후는 명문가 출신으로 정조와는 구촌 간의 먼 친척 관계였습니다. 효의왕후는 평생 정조의 정실 부인으로 지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으나 순조의 생모는 후궁수빈 박씨로 정조는 효의왕후를 법정 모우로서 존중하고 신뢰했습니다. 왕실 내에서도 그녀는 중요한 동반자로 대우받았습니다. 정조는 정실 외에도 후궁을 두었으며, 그중 궁녀 출신의 성덕임은 특히 각별한 존재였습니다. 성덕임은 후궁으로 책봉되어 이빈의 칭호를 받았으며 정조와의 사이에서 문효세자를 낳았습니다. 정조는 성덕임을 총애했고 문효세자의 탄생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아비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으니 다행이라며 아버지가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문효세자는 5살의 나이에 요절했고 성덕임 또한 얼마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조가 성덕임을 사랑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깊고 진중했지만 공식적으로 성덕임은 정조의 정실 부인이 아닌 후궁이었습니다. 그 뒤로 1790년 정조가 40세가 되던 해 후궁 수빈 박씨에게서 아들 순조가 태어납니다. 순조는 유일하게 성인이 된 정조의 직계 자손이자 훗날 조선의 제23대 왕이 됩니다. 정조는 순조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왕세자 교육을 직접 감독했고 경연과 서체 교육은 물론 인성까지 철저히 다듬어갔습니다. 정조는 자식들에게 존중과 애정을 담아 대했으며 부성애가 깊은 군주로 기억됩니다. 그는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고아나 가난한 집 아이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자율전칙 같은 보호정책을 시행한 것도 어린 생명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조의 가족은 많지 않았지만 그 아내 사랑은 풍성했습니다. 정조는 자식과 아내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왕실의 품격을 지키고 조선 사회 전반에 자비로운 정치 문화를 퍼뜨렸습니다. 7장 아버지를 위한 나라, 아버지를 위한 개혁. 정조의 정치는 곧 아버지 사도세자의 복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사도세자의 명예 회복에 맞추었습니다. 사도세자는 1762년 영조의 명에 따라 뒤주에 갇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기록 중 하나로 남았고 정조에게는 결코 지울 수 없는 상처이자 평생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즉위 후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소를 서울에서 수원으로 옮깁니다. 묘원은 현룡원이라 칭하고 그 주변에는 치밀하게 계획돼 신도시 개념의 왕도 수원 화성을 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효심의 표현이 아닌 정치적 상징이었습니다. 정조는 수원 화성을 통해
왕권의 중심지를 한양에서 외곽으로 확장하고 자신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화성에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통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정약용, 최재공 등 실학자들과 기술자들의 협력으로 과학기술이 총동원된 이 사업은 조선 도시 건설의 정점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있어 상징적 조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용주사를 지어 사도세자의 넋을 위로하고 현료원을 중심으로 효심과 왕실 정통성을 재정립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세자와 관련된 역사 기록을 정비하고 억울한 정치적 해석을 바로잡으려 애썼습니다. 아버지를 광인으로 몰았던 궁중의 시선을 거두고 인간적으로 고통받았던 한 세자의 운명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정조의 정치적 태도 안에 분명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억울함은 단지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조선 정치의 왜곡된 현실이 낳은 참극이었습니다. 정조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개혁이란 곧 그런 왜곡을 바로잡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정조의 나라는 결국 아버지를 위한 나라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야만 아버지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더욱 단단하고 냉정하게 정치를 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조선을 아프게 했지만 그 아들의 정치적 부활은 조선을 다시 숨 쉬게 했습니다. 조선의 왕 중에서 정조만큼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를 동시에 지닌 이는 드물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 자신의 통치로 그것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정조는 탕평과 개혁, 효심과 정치, 그리고 백성의 삶까지 모두 꿰뚫는 시선으로 조선을 다시 세우려 했습니다. 한 사람의 군주였지만 그의 발걸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비극의 시작이었지만 그 끝은 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조는 단지 위대한 왕이 아니라 아버지를 지키려 했던 아들이었고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이며 조선 후기의 등불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의 삶을 돌아보는 이유는 역사는 단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역사물레방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긴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역사 속 여정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